브라질은 전기차가 정말 잘 될까? 그 브라질 정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꼭 전동화해야 돼? 바이오에탄올도 이산화탄소 감축에 포함되는 거야. 바이오에탄올을 열심히 하는 건 사탕수수 농업을 장려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브라질 전체가 사탕수수를 가장 많이 글로벌로 재배하는 나라인데 나에게 연료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내가 전동화를 왜 해? 약간 비판적으로 보면 브라질은 전동화 속도가 바이오에탄올 때문에 상당히 늦을 것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내연기관 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브라질을 좋아해요. 그렇네요. 오늘의 플러스, 성장하고 있는 브라질 자동차 산업에 대해 알아봅니다. 권용주 국민대 자동차 운송 디자인학과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또 어디로 가보나 했더니 또 브라질입니다. 브라질하고 자동차 산업을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저는 거의 없어서. 브라질은 보통 뭐 삼바 축제, 카니발 이런 거 생각하죠. 그리고 남성들은 또 축구. 축구. 예. 자, 남미 최대 경제국인 브라질 자동차 산업도 커지고 있다고요. 멕시코가 인구가 1억 2,500만 명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남미 다 포함해서 가장 인구가 많은 나라가 이제 브라질이죠. 브라질이 2억 1,200만 명이에요. 네. 멕시코도 자동차 많이 만든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많이 만듭니다. 네. 멕시코가 연간 대략 한 340만 대를 만들어요. 네. 그런데 멕시코가 340만 대 만들어서 멕시코 내에 판매하는 차는 몇 대 안 됩니다. 그렇죠. 네, 대부분 다 미국으로 보내는. 미국으로 수출을 하죠. 그러니까 멕시코 전체 생산의 88%인 305만 대를 수출을 하고 그중에서 미국 수출이 232만 대예요. 76%니까 거의 절대적이죠. 네. 멕시코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는 140만 대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보다 어떤 작아요. 작아요. 네, 그런데 브라질이 2023년에 자동차 몇 대 만들었냐면 235만 대 만들었어요. 예. 멕시코보다 적죠. 예. 근데 내수 판매가 229만 대예요. 아. 그러니까 현지 생산, 현지 판매 구조가 상당히 고착화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 그 자동차 판매는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올해 이제 수출도 조금 늘어날 전망인데 여전히 이제 내수 의존, 내수에 집중하는 이제 그런 특성을 보이는 곳이 이제 브라질이고. 네. 국민 소득이 이제 10,000달러가 조금 넘잖아요. 네. 인구는 2억 1,000만 명이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소득은 계속 늘어나겠구나. 네. 인구는 받쳐주니까 예. 자동차도 계속 많이 사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은 자동차 회사들이 브라질로 가자. 그래서 브라질로 축구만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자동차 때문에 가기도 해요. 야, 그렇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유망한 자동차 산업의 어떻게 보면 소비 시장이 될 수 있는 곳이 브라질이었네요. 네. 그러면 브라질 자동차 산업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산업은 시작한 지는 사실은 1950년대에 본격화된 거고 이제 실제로 브라질의 최초의 자동차가 들어간 거는 1891년이에요. 야, 되게 일찍 갔네요. 그때 이제 프랑스의 푸조 타입 3가 한 대 들어갔는데 이 차를 가지고 온 사람이 알베르토 산토스 듀몽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저기 항공기 조종사의 이제 엔지니어인데 누구랑 친했냐면 라이트 형제하고 친했어요. 그래요? 또 누구랑 친했냐? 프랑스에서 18살 때부터 살았기 때문에 그 프랑스의 유명한 시계 엔지니어 루이 까르띠에. 그 까르띠에. 하고도 친해서 나중에 이제 그 회사에서 산토스 듀몽이라는 시계를 내놓기도 하죠. 훗날 자동차 클럽을 브라질에서 만든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브라질 자동차 역사에서 가장 먼저 자동차라는 게 무엇인지를 보여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1919년에 미국의 이제 포드가 브라질이 앞으로 되겠구나 저기도.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공장 하나 만듭니다. 물론 이때는 조립 공장이었죠. 그래서 1921년에 공장 짓고 현지에서 모델 T, 그때 이제 미국도 모델 T 한참 만들 때니까 이때 브라질에서 파는데 이걸 딱 보더니 누가 봤냐면 옆에 있던 경쟁사 GM이 포드가 들어갔어? 그럼 나도 가야지. 그래서 GM도 1925년도에 진출을 하죠. 근데 이제 자동차가 막 들어오니까 주로 이제 미국에서 들어왔죠. 브라질 정부에서 보니까 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도로를 짓는데 덕분에 1920년에서 39년 사이에 상파울로의 자동차 숫자가 5,000대에서 43,000대로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1920년대, 30년대 이때 자동차 산업의 기반이 조금씩
이제 시작이 됐던 거죠. 그렇군요. 나름대로 바로 위에 어떻게 보면 미국이란 나라가 있다 보니 자동차 왕국인 네. 브라질이라는 인구 계속 늘고 여기에도 자동차 팔면 좋겠다 생각해서 아주 초기부터 자동차 회사들이 브라질 시장에 관심이 많았네요. 그러면 네. 여러 회사들이 뛰어들다 보면 브라질 정부도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야 우리도 직접 자동차 만들자 왜 남의 나라 그 자동차 회사가 와서 팔고 가게 만들어 이런 생각했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 100% 들죠. 그럼요. 안 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포드가 공장이 들어와서 조립 생산하다 보니까 주변에 조금씩 부품을 공급하는 부품 단지가 형성이 돼요. 예.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브라질 내 자동차 부품 공장이 한 50곳 정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은근히 부품 회사가 많아지니까 네. 당연히 여러 자동차 회사가 시장은 있고 부품을 거기서 공급받을 수 있다면 공장을 지어야 되겠네. 라고 해서 이제 하나둘씩 들어오는데 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이제 브라질 정부가 가만히 있지 않죠. 예. 왜냐하면 공장만 짓는 게 아니라 완성된 수입차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유럽하고 미국에서 아예 만들어져 가지고 많이 들어오는데 우리가 공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부품 클러스터가 있고 수입차 막아야 되겠구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생각을 했던 인물이 그 제툴리우스 바르가스 대통령인데 브라질의 14대와 17대 대통령 두 번 한 분이에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임기, 그러니까 17대 임기 때가 1951년에서 54년인데 이때 뭘 하냐면 수입 완성차 들어오지 마. 앞으로 관세 매길 거야. 아예 들어오지 마라고 하면서 자체 생산을 독려하기 시작을 해요. 네. 이때 그 정책 이름이 수입 대체화 정책입니다. 이걸 도입을 해버리죠. 그래서 연방 정부가 직접 자동차 회사도 만들어요. 이때 만들어진 회사가 국영자동차공업소 FNM이라고 하는 회사인데 네. 제품력이나 품질은 조금 조악했습니다. 예. 그냥 뭐 바퀴 3개에 문만 있는 그 정도 오토바이 엔진에 그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 이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브라질은 자동차 산업을 육성해야 되겠다라고 예. 판단을 하고 그러면 그 다음 정부도 그걸 이어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셀리누 쿠비체크 정부가 그 다음에 정부를 이어받으면서 아예 주요 공약으로 이걸 내겁니다. 50년 진보를 5년 내에 달성하겠다. 이게 슬로건이에요. 네. 그래서 핵심 산업으로 그중에 자동차 제조업을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서 완성차로 들어가던 회사들이 못 들어가니까 네. 이때 폭스바겐하고 벤츠가 들어가요. 아예 브라질에 공장을 세웠다. 그렇죠. 벤츠는 상용차로 버스 예. 트럭하러 들어가고 폭스바겐은 승용차로 들어가고 우리가 지금 그 미국의 자동차 회사 찝으로 알고 있는 네. 찝의 원조인 윌리스 오버랜드라고 그 회사도 그 당시에 미국에서 브라질로 들어갑니다. 많은 회사가 브라질에 어떻게 보면 시장력을 이해하고 초기부터 들어갔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장벽을 세웠기 때문에 네. 이제 들어가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브라질 정부는 외국 회사들이 와가지고 공장을 짓고 완성차를 만들어 파니까 우리 것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근데 기존의 건 좀 조악하긴 했지만 네. 어쨌든 로미라는 자동차 회사를 국영으로 하나 운영을 해요. 경쟁이 안 됩니다. 경쟁이 안 된다는 건 로미가 잘 못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제품력이 예. 해외 기업들이 현지에서 만드는 것보다 네. 많이 떨어진 거죠. 처음일 때는 다 그렇긴 하죠. 그렇죠. 네.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1960년까지 이제 브라질에서 판매되는 트럭과 유틸리티 차의 90%가 뭘 했냐면 브라질이 잘한 건 그거예요. 부품의 국산화. 네, 그러니까 비록 그것이 해외 자동차, 해외 서플라이어들이 만든 부품이라 하더라도 브라질 내에 들어와서 만들면 메이드 인 브라질이 되잖아요. 그걸 가지고 국산화를 많이 시켰던 거예요. 네. 사실 방금 국산화 말씀 주셨는데 산업 경쟁력 키우는 방법이 원래 그거잖아요. 맞아요. 외국 거 그냥 수입해다가 일부 조금씩 부품이라도 저희가 국산화해서 유지 보수할 때 AS 할 때 저희가 직접 납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슬슬 완성차까지. 슬슬 네. 형체가 갖춰지는 거죠. 예. 그럼 브라질도 자동차 산업 육성하려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했죠. 예. 근데 제가 여기서 주목하는 건 뭐냐면 네. 브라질은 뭘 알았냐면 기본적으로 완성차가 제조가 되려면 부품의 클러스터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을 어떻게 해줄 거냐, 네. 어떤 부품을 공급해 줄 거냐. 그래서 보통 그 세계적으로 어디에다 공장을 지을지를 결정할 때 자동차 회사가 네.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물류의 입지도 있지만
그 주변에 부품 공장이 얼마나 있느냐. 아. 이걸 많이 봐요. 예. 한국에서 가져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이 물류비가 너무 드니까 이 정도의 단순 부품은 현지에서 조달하는 게 낫겠다. 이제 그런 것들을 브라질 정부가 잘 해놨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해외 자동차 기업들이 현지에서 생산을 늘려가면서 산업이 성장했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브라질도 수입 대체화 정책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이런 것들을 언제까지 했고 어떻게 진화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그거를 했어요. 한 40년, 50년 하다가 네. WTO에서 불공정 거래야라고 혼납니다. 혼나니까 시장을 열어요. 예. 그래서 1990년대에 수입 대체화 정책을 종료를 하는데 이때 자동차 수입은 당연히 증가를 했겠죠. 예.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 정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외국에서 완성차가 만들어져서 쏟아 밀려 들어오면 브라질 내에서 제조하는 제조물이 타격을 받게 되니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겠다. 그래서 자국산 부품 그러니까 브라질 내에서 생산되는 부품을 사용하는 기업한테 인센티브를 줘요. 예. 역으로 그게 이제 이노바 아우토 정책인데 그렇게 되면은 자동차 부품 수입 의존도가 떨어지겠죠. 예. 그리고 현지 생산이 늘어나겠고 근데 이게 사실 이노바 아우토 정책이 WTO로부터 제소를 당해요. 이것도요. 네, 그래서 2017년 12월에 폐지가 됩니다. 편법으로 보조금 줬다 이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정책이 폐지가 되는데도 브라질 정부는 포기하지 않아요. 예. 나 혼냈어? 그래, 괜찮아. 나 안 할게. 대신 또 많을 거야. 그 정책은 또 뭐예요? 네. 그래서 로타 2030이라는 정책을 발표하는데 그게 사실은 그 이노바 아우토 정책을 계승한 거예요. 약간의. 그래서 브라질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 5년 동안 총 3번 15년 동안 추진한 정책이었고 주요 내용이 이제 브라질 내에서 R&D 기술 혁신 기술 투자하는 곳에다가 또 인센티브를 줘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단순히 제조가 아니라 직접 현지에서 무언가 현지에 맞는 기술 개발하는 기업들한테 이제 인센티브를 주니까 자동차 회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세금을 깎아준다고? 뭘로 깎아주지? 봤더니 그 기술이라는 게 되게 포괄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정을 해줘요. 예. 안전장치 기술이 많이 적용된 차 또는 안전장치 기술을 많이 개발해가지고 자동차에 적용하는 회사는 인센티브 줄게. 네. 그래서 이제 이때 폭스바겐이 에어백을 막 달고 그래요. 아. 네. 그 지프도 차선 이탈 경고 장치를 막 부착을 하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술 중심으로 조금씩 전환을 시켰던 거죠. 예. 그 기술에다 인센티브를 주니까 어떻게 되냐면 R&D가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R&D가 들어오면 이제 대학의 연구기관하고 협업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기술 개발, 생산, 자체 시장 판매 요 삼각축을 만들어낸 거예요. 네. 야, 말씀을 쭉 듣고 보니까요. 아주 일찍부터 브라질은 자체적인 자동차 산업을 갖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현재요. 브라질의 자동차 자체 내부 국산 자동차 회사가 있긴 있는지 남아 있는지도 궁금하고 브라질 자체 브랜드는 거의 찾기 어렵고요. 거의 예. 이제 해외 브랜드가 브라질에 생산하는데 이제 브라질 내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메이드 인 브라질이니까 그것도 브라질 자동차다. 네, 어디서 생산하는지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지금 20개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네. 모두 이제 11개 주에 65개 정도의 공장이 있고요. 브라질 자동차 내수 시장을 이렇게 보면 스텔란티스 그룹 아시죠? 네. 피아트. 그 피아트도 있고 이제 PSA 다 합병된 예. 피아트가 인기가 좋아요. 근데 이게 참 특이하더라고요. 지지난번 아르헨티나 대통령도 그 피아트 아르헨티나 법인의 네. 그 가문의 그 아들이 네. 하더라고요. 근데 이쪽 지역은 왜 이렇게 피아트가 점유율이 높아요? 그걸 정확히 분석할 수는 없지만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피아트의 차종이 예. 의외로 현지에 최적화돼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 오히려. 근데 그게 뭐 어떤 특성인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피아트 브랜드가 인지도가 좋고 예. 하여튼 브라질에서도 피아트가 1등. 1등 그리고 2등이 폭스바겐이에요. 네. 3등이 이제 쉐보레, GM에. 예. 그다음에 이제 4등이 지금 현재 4등이 도요타고 5등이 현대차예요. 오. 꽤 많이 올라왔네요. 많이 올라왔죠. 네. 근데 이런 거죠. 그 보면은 미국하고 유럽의 자동차 회사들이 브라질 자동차 시장을 점령할 때 네. 아시아 쪽 기업은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1958년에 도요타가 처음으로 해외를 나가는데 그 첫 나라가
브라질이에요. 도요타가 브라질부터 네, 나왔군요. 58년도에. 그러다가 이제 현대자동차는 2008년도에 진출을 했고 처음에 완성차는 당연히 뭐 현지 수입업자 통해서 이제 판매를 했겠죠. 2012년에 이제 현지 공장을 지었고 첫 해 10만 대를 팔아서 판매 8위에 오르게 되죠. 그러니까 주력 차종은 HB20이라는 차예요. 남미 이제 주력 차종이고 네. 2009년에 개발해서 2012년에 출시를 했고 작년에 현대차가 18만 대를 팔았어요. 네. 그래서 도요타에 이어서 5위에 올랐고 그다음에가 이제 스텔란티스 산하의 이제 찝, 그다음 프랑스의 르노 이렇게 7개 업체가 현지에서 이제 상당히 주력 상위권으로 이제 형성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어찌 보면 남미 특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SUV 형태의 차들이 좀 많이 팔리는 것 같네요. SUV하고 이제 소형차들도 많이 팔리고요. 소형도. 소득이 많이 못 올라오니까. 예. 그다음에 이제 남미 특성상 픽업도 픽업 괜찮게 팔려요. 아, 그렇군요. 네. 자, 요즘 세계적으로 중국 자동차 회사들이 공격적으로 해외 진출 많이 하는데 예. 브라질에서도 좀 성과를 내고 있습니까? 아, 브라질은 중국 자동차 기업들에게 보면 네. 노다지 같은 곳이에요. 어떤 의미에서요? 전기차로. 전기차로. 네, 그래서 지난해 중국이 브라질에 투자한 전체 자금의 39%가 주로 이제 에너지 쪽이었단 말이에요. 네. 풍력, 태양광, 수력 발전 이쪽이었는데 이걸 제외하고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 게 전기 자동차 투자한 겁니다. 네. 전년 대비 56%가 늘어났고 주로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도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비아디, 그다음에 이제 만리장성이라고 회사 이름은 중국에서 만리장성인데 해외로 나갈 땐 그레이트월 장벽이죠. 이 그레이트월 모터스가 이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는 중이고 최근에는 중국의 지리그룹도 네. 남미 쪽에 열심히 나갈 때 이쪽 보는 거고 BYD는 이미 쌍펄로에서 전기버스 생산하고 있어요. 전기 버스요. 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해외 나갈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은 상용입니다. 네. 그거 왜 그러는 거예요? 상용은 브랜드에 대한 거부감이 없어요. 아. 버스 타시는 분들이 이거 중국 차네? 안 타? 안 타? 이거 아니잖아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버스 운수회사들 입장에서는 저가에 중국 그럼요. 차량 선호하는구나. 그럼요. 어차피 운송 수입이니까. 그렇네. 우리나라 똑같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기차 버스 시장에서는 중국이 과반 정도 되죠. 그럼요. 예. 네. 큰일 났네. 우리 박정호 교수께서 버스 탈 때 네. 이거 현대 거네? 이거 중국산이네? 구분하고 탑니까? 앞으로는 타고 구분을 하고 타겠습니다. 진짜 이런 줄 몰랐네요. 그러면 이제 늦을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앞서 제시해 주셨던 통계를 봤더니 제조사별 판매량이요. 네. 1등 피아트부터 10등 푸조까지 봤더니 1등부터 10등까지 이제는 중국차는 아직 없어요. 아직은 없죠. 네. 네. 그러면 향후 몇 년 안에 중국차가 10등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관건이 예. 바로 이거예요.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는 연결고리 같은 이야기인데 예. 그러면 브라질은 전기차가 정말 잘 될까? 전 잘 안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일단 브라질은 자동차가 네. 시티카처럼 도심 내에서 쓰는 게 아니라 좀 원거리 이동을 상당히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예, 땅이 크니까. 예. 네. 그리고 그렇다는 건 전기차 상시 충전하는 거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있으실 것 같고 그다음에 전기차를 권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친환경인데 네. 이미 바이오 에탄올이 상당히 보편화되고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도 명분이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느낀 그냥 제 감인데요. 오늘 오신다고 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네네. 브라질이 이상하게 바이오 에탄올에 대해서 방점 찍고 그걸 많이 육성해 왔던 이유들 중에 하나가 네. 외국 기업 들어오는 걸 진입장벽으로 막으려고 했던 기술적인 요소도 아닌가. 전 이런 생각마저 들더라고요. 여러 가지가 있죠. 그것도 포함돼 있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이걸 종합했을 때 친환경으로는 본인들이 밀고 있는 게 있으니 좀 전 성과가 덜 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역시 박정호 교수한테는 네. 말씀할 기회를 드려야 돼요. 왜요? 시원하게 나오시잖아. 아니 그냥 제 추측이라서 여쭤보려고 한 거였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브라질의 전기차가 잘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예. 그러면 기후에 관한 정부의 정책도 중요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브라질 정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꼭 전동화해야 돼. 말씀하신 대로 바이오에탄올도 이산화탄소 감축에 포함되는 거야. 예, 그렇죠. 그러면 바이오에탄올을 열심히 하는 건 사탕수수 농업을 장려하는 측면이 그렇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농업하고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브라질 전체가 사탕수수를 가장 많이 글로벌로 재배하는 나라인데 나에게 연료가 이렇게 많은데 굳이 내가 전동화를 왜 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비판적으로 보면 브라질은 전동화 속도가 네. 바이오 에탄올 때문에 상당히 늦을 것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네. 내연기관 하는 자동차 회사들이
브라질을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그렇네요. 오히려 바이오에탄올 섞은 혼합 연료를 사용했을 때에 엔진에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거 더 개발해줄게 기술을. 내연기관이야. 예. 여기는 대신 연료를 바꾸는 거야. 네. 이렇게 해서 많이들 관심을 갖는 거죠. 브라질만 가지고 있는 자동차 산업의 특수성 우리가 알아보고 있잖아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넘어왔으니까 네. 이제 술로 가는 자동차. 술, 에탄올. 예. 바이오에탄올은 술이잖아. 예, 예. 우리가 보통 술 그러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럼 좋아하세요? 럼도 뭐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뭐 먹어서는 봤습니다. 럼을 이제 사탕수수로 네. 만들죠. 브라질이 럼 좋아해요. 네. 아, 좋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브라질은 왜 자꾸 에탄올 산업을 장려를 할까? 예. 이걸 보면 연관돼 있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농업하고도 연관돼 있고 두 번째는 석유 파동 때문에 그래요. 아, 석유 파동. 석유 파동의 영향이 엄청났습니다. 일단은 석유 파동 때문에 브라질도 휘발유 값이 폭등을 하니까 그때 브라질의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라고 네. 해서 우리에게는 식량이 있잖아. 바이오에탄올, 네. 사탕수수 이걸 가지고 만들기 시작을 해요. 연료를. 네. 그래서 바이오에탄올 가격은 아주 최저가로 공급을 해주고 비싼 휘발유하고 둘이 섞어서 써라. 그러면 휘발유의 비싼 값은 조금만 넣어도 되니까 그만큼 예. 상쇄가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연료값을 안정화시킨 그게 계기가 돼서 그때부터 계속 육성을 하게 된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오히려 석유 파동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대안을 찾다가 바이오에탄올에 관심을 두게 된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그 1975년도에 에탄올 연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프로 알코올 법안을 만들어요. 네. 이게 뭐냐면 브라질에서 사용되는 자동차 휘발유는 22%의 에탄올을 혼합해라. 예. 그리고 100% 에탄올 쓴다? 자동차 세금 5% 감면해 줄게. 아, 오히려 더. 네, 오히려 권장을 했던 거죠. 그러면 만약에 자동차 연료를 사탕수수 기반으로 바꿨다면 제일 중요한 게 사탕수수 수급일 텐데 네. 거기는 차질은 없었어요?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사탕수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때 바이오 연료를 사용이 늘려가면서 결국 이제 사탕수수 농장도 많이 확대가 된 거죠. 예. 근데 이 꼭 사탕수수의 개념보다는 사실 이 바이오 연료는 논란이 많은 연료이기도 해요. 분명히 이산화탄소 감축에 도움이 됩니다. 예. 식물성이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문제가 늘 있거든요. 먹느냐, 가느냐. 아. 이쪽은 식량 개념이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식량을 사람이 먹지 않고 예. 뭔가 이동하는 수단에 쓴다는 건 여기서 많이 늘어나면 경작지를 늘려야 되고 네. 경작지가 늘어난다는 거는 숲을 파괴하는 환경 파괴 행위가 되고 예, 예. 그러니까 이쪽에 탄소 배출을 감축이라는 환경 명분하에 자연 환경이 훼손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냐. 그리고 결국은 이동할 때 무언가 식량을 운반을 하려면 네. 거기에 또 다른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냐. 그래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배출 줄어든 관점에서는 친환경이 맞지만 네. 다른 형태로 환경 오염 유발 요인이 많다 그거군요. 이 바이오 연료가 사실은 사용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예. 1895년에 그 디젤 엔진을 개발한 사람이 이제 독일의 루돌프 디젤인데 예. 루돌프 얘기하니까 이제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니까 이름이 똑같습니다만 예. 이때 이제 바이오 디젤은 디젤 엔진을 연료로 사용됐는데 이제 바이오 에탄올 같은 경우는 1899년부터 사용이 됐어요. 미국도 씁니다. 예. 미국은 뭘로 만드냐면 옥수수로 만들어요. 옥수수로. 예. 그러니까 미국이 옥수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고 브라질이 사탕수수를 가장 많이 생산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바이오 에탄올을 만들어 쓰는 거죠. 야, 만약에요. 이게 제 가정인데요. 네. 방금 말씀 주셨던 게 1899년에 포드사가 에탄올용 자동차 만들었고 그리고 루돌프 디젤이 처음 만든 디젤 엔진도 바이오 디젤이라고 말씀 주셨고 예. 이때 만약에 많은 주요 자동차 개발자 또는 개발 회사가 바이오용으로 계속 진화 발전을 선택해 왔다면 우리 지금 환경 오염은 많이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요. 원래 자동차 초창기에는 예. 이렇게 식물성 연료를 썼어요. 예. 근데 이거를 없애버린 사람이 록펠러예요. 록펠러. 네, 록펠러가 등유를 가지고 조명 시장에 들어갔잖아요. 야간에 등불을 네. 밝히는 돈을 많이 벌었지 않습니까? 네. 등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부산물이 휘발유였어요. 쓸데가 없어가지고 강에 버렸습니다.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이 록펠러가 왜 이걸 유명하게 봤냐면 에디슨이
조명 시장에 들어온 거예요. 네. 야간을 밝히는 전구를 가지고. 아, 그렇네. 그러니까 등유가 더 이상 안 팔리겠구나라고 생각해서 버리는 연료인 휘발유를 가지고 포드를 찾아가요. 헨리 포드를. 네. 이거 쓰자. 엄청 싸다. 하긴 버리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가지고 헨리 포드가 콜. 나도 자동차는 싸게 만들어서 파는데 네. 연료값이 비싸서 사람들이 예. 이용 확산이 안 되니 예. 그 값싼 연료 씁시다. 예. 해서 이렇게 된 거고 그 당시에 미국에서는 시골마다 밀주를 만들어 먹었어요. 밀주 그렇죠. 네, 예. 그걸 금주령을 만든 게 록펠러예요. 아. 록펠러가 청교도는 예.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 하면서 시골 농부에 있는 부인들을 움직여서 맨날 술 먹고 남편들이 들어오니까 네. 금주령 만들자 해가지고 신문에 광고도 내고 청교도 그런 활동들을 지원하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렇군요. 야, 이거 진짜 재밌네요. 저는 아는 얘기였는데. 전 몰랐습니다. 마치 미국은 그럼 어떻게 보면 록펠러 시절부터 일론 머스크 같이 약간 정치적인 영향도 미치고 제도도 바꾸고 그랬군요. 오늘 제대로 또 하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알게 됩니다. 바이오 연료가 사실은 이제 사라지게 된 거죠. 그렇군요. 하하, 이 록펠러가 이 지구환경 오염의 주범이었네. 결국 그럼 오일 쇼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서방 국가는 모르겠지만 브라질은 바이오로 넘어왔고. 예. 그럼 서방 국가들은 왜 저기 관심을 들 둔 거예요?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서방이라는 게 이제 유럽 쪽. 하고 미국도 있고.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언제 했냐면 오일 쇼크가 일어나면서 예. 미국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미국이 대농 국가잖아요. 그렇죠. 농업이 아주 발달한. 예. 그 미국에서도 농작물이 남아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농작물이 남아도는 게 특히 이제 옥수수 같은 게 남아도니까 쓰고 안 되고 그러니까 옥수수를 가지고 이제 연료를 만들어 가지고 자동차에 쓰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랬더니 미국에서 농업을 주로 하는 네. 농장 대부호들이 좋아합니다. 옥수수를 팔 때는 부가가치가 조금 떨어지는데 네. 이거를 연료용으로 팔았더니 가공해서 예. 부가가치가 높은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친환경이라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이 바이오에탄올을 사용하기 시작을 하는데 예. 다는 아니고 예. 지금 뭐 한 15%까지 연료랑 섞어서 쓰게 해요. 미국 가시면은 가끔 주유소에 E85라고 써 있는 주유기 있어요. 네. 그게 휘발유가 85%고 나머지 15는 바이오 에탄올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렇군요. 미국도 그래서 쓰긴 쓰는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전기차 얘기로 한번 돌아가 네. 볼게요. 이제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는 확실히 이해한 것 같고요. 네네. 다른 나라들은 전기차 보고 힘쓰고 있는데 그럼 브라질은 어쩔 수 없이 여러 가지 경제적 맥락과 그동안 진화 발전한 맥락 속에서 에탄올 차량을 대중화해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앞으로도 계속 전기차 보급은 늦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이제 그렇게 보는 시각이 강해요. 예. 그래서 오히려 그 사탕수수 자동차가 더 늘어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정책적으로 이걸 미니까. 그러니까 이 에탄올 확대 시나리오가 분명히 브라질 정부도 갖고 있고 요걸 주목하는 회사가 독일의 폭스바겐이에요. 네. 그래? 나의 내연기관을 계속 갈 수 있다고? 이런 생각을 하니까 아예 브라질에다가 우리가 에탄올 전용 자동차 기술연구소를 만들자라고 해서 연구소를 설립을 해요. 예. 여기에 따라 가지고 이것저것 하는데 그 폭스바겐 입장에서는 특히 독일 중심이죠. 예. 그러니까 내연기관 시대를 지속하고자 하는 욕망이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내연기관 잘하는 회사들이 늘 고민이 이거예요. 내연기관이 무슨 죄가 있느냐. 연료가 문제인 거지. 연료가. 네. 그러니까 석유라는 하고 휘발유라고 하는 그 수송 부문의 에너지에서 연소되고 밖으로 나오는 가스가 문제니까 문제인 거지. 연료가 문제인 거지. 음. 기계 자체는 하드웨어잖아요. 네. 이건 문제가 없다. 그래서 에너지를 바꾸자는 움직임이 있는 거고 그 에너지를 바꾸는 움직임의 연장선에서 바이오 에탄올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퓨얼이라고 하는 탄소 중립 연료도 그런 개념으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브라질 자동차 산업을 이해하려면 혼합 연료 차량이라고 해야 될까요? 플렉스 퓨얼 비클이라고 해요.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사용하는 휘발유 넣는 엔진과 예. 혼합 연료 차량이라고 부르는 그 차량에 들어가는 엔진은 다른 거예요? 아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조금의 그 연료 특성에 따라 가지고 뭐 조정하는 건 있는데 기본적인 거 똑같아요. 똑같구나. 왜냐하면 그거를 뭐 엔진을 차별화하고 전용 엔진을 두고
그러면 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연료를 태울 때 네. 뭔가 조건들을 조금 바뀌긴 하지만 네. 기본적으로 똑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브라질에서 차종별로 보면 2023년에 이제 피아트 스트라다가 많이 팔렸고 네. 폭스바겐 폴로, 쉐보레 오닉스, 현대차 HB20 이게 많이 팔렸단 말이야. 이게 다 에탄올하고 이제 일부 메탄올 섞은 혼합 연료 차량이에요. 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FFV로 이루어져 있어요. 네. 그러니까 신차 판매에서 전기차 비중은 0.9%밖에 안 돼요. 1%가 안 되는군요.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이 전기차를 가지고 브라질에 들어갔는데 일단은 상용부터 진출한 거는 노선이 정해져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일정하게 주행 패턴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렇게 상용을 들어간 거고 이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는 시나리오도 있긴 하지만 예. 이제 가장 상향 이상적으로 보는 시나리오는 브라질은 전 세계에서 전동화 속도가 가장 느린 국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많아요. 네. 바이오 에탄올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진짜 브라질이 전 세계에서 전기차 분야에서 가장 전환이 늦어지는 국가가 되려면 네. 사탕수수가 받쳐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얼마나 만드냐면 사탕수수의 생산량이 6억 톤 정도 돼요. 네. 그러니까 세계 1위예요. 그래서 이제 그 330억 리터 이걸 가지고 연간 한 330억 리터를 만들어서 이제 자동차 연료로 이제 쓰기도 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계속 지속이 되고 탄소 배출에 바이오 에탄올로 커버링을 하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경작지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바이오 에탄올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100% 바이오 에탄올 바꿔가지고 탄소 중립을 하는 건 불가능하다. 그러니 브릿지 개념으로 가야 된다. 네. 또 100% 전동화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무언가 가교의 역할을 하는 탄소 감축 연료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네. 그걸 바이오 에탄올로 보자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브라질 시장, 우리 기업들이 이제 어떻게 여기를 전략 전술을 짜서 들어갈지 결정하려면 네. 미래 자동차 시장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여기는 하이브리드 시장이다 이렇게 전망하면 큰 지장은 없겠네요. 맞아요. 네. 네, 어쨌든 그 고효율에 대한 전 세계 모든 소비자들의 요구 사항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전동화가 되지 않고 고효율을 요구한다? 그러면 결국은 브라질 같은 경우는 혼합 연료를 쓴다. 그러니까 혼합 연료 기반의 하이브리드가 가장 이상적인 거죠. 그래서 네. 이쪽도 하이브리드 시장이 아마도 크게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면 브라질의 하이브리드 자동차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이런 자동차를 개발하고 모델을 라인을 따로 빼버리면 네. 브라질에서 못 팔면 다른 데서 못 팔면 너무 손해잖아요. 혹시 이런 형태로 진화 발전하는 또 다른 나라군도 중남미 지역에 많이 있나요? 있죠. 네. 그러니까 혼합 연료를 브라질만 쓰는 건 아니고 아르헨티나도 일부 쓰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탕수수 많이 생산하는 나라는 이제 쓰려고 해요. 네. 그렇다고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0% 대체는 못하지만 일부 기름값 안정용 그다음에 이제 서민들에게 저렴한 연료 공급 여기에 추가로 따라 들어오는 명분이 이제 탄소 감축 또 농업 경제 지속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쓰는데 그러면 진짜 궁금한 건 네. 브라질의 그 전역에 에탄올 충전소는 많이 있는지 그리고 에탄올 가격은 석유보다 싼지 그것도 네, 알려주세요. 싸요. 싸요. 네, 에탄올 충전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네. 일반 주유소에서 같이 혼합해서 쓰는 거예요. 미국도 막 그렇습니다. 네. 미국도 그냥 가면 100% 휘발유 주유기가 있고 그 옆에 에탄올 섞은 주유기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탄올 공급 가격을 싸게 가져가야 서민 안정에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우린 브라질 시장 어떻게 공략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공략한다기보다 일단은 브라질 쪽은 이제 에너지 수송 부문의 에너지가 전동화가 생각보다 빨리 안 간다라는 전제하에 보면 화석 연료 기반의 이제 알코올 연료가 섞여 있는 형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내연기관이 지속될 수밖에 없으니 그러니까 내연기관 안에서 무언가 새로운 제품 경쟁력을 찾아야죠. 근데 이런 거 보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질이 알게 모르게 완성차 관세, 완성차 네. 수입해 오는 거에 대한 불리함을 많이 주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즘 화두가 그거예요. 현지 생산, 현지 차종 개발, 현지 판매.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한 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한 대를 개발하면 그걸 가지고 조금 로컬라이징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 팔고 뭐 유럽에 팔고 뭐 남미에 팔고 이랬단 말이에요. 네. 지금은 그게 안 먹혀요. 네. 왜냐하면 문화적으로 점점점
산업적으로 또 이동 수단을 보면 점점점 격차가 벌어져요. 여기서 격차가 벌어진다는 게 수준이 달라진 게 아니라 서로 각자의 다른 환경과 문화에 따라 가지고 자동차를 이용하는 형태가 달라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철저하게 현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미 쪽의 시장에 맞는 차를 개발해서 남미의 모든 이야, 그러니까 브라질 이남 쪽을 커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제 그 멕시코 얘기했잖아요. 네. 멕시코는 생산해가지고 주로 미국에 수출하잖아요. 결국 그 나라에서 만들어서 멕시코에다가 현지 판매하는 전략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런 얘기였지 않습니까? 네. 똑같아요. 그러니까 브라질도 다만 연료의 혼합 형태가 조금 다르니 그거는 이제 얼마든지 그 엔진 안에서 조정할 수 있어서 어쨌든 남미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그런 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남미 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도로 상태가 이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남미에서 차가 잘 버틸려면 서스펜션이 튼튼해야 된다. 예. 하도 도로 패인 데가 많아가지고 네. 중간중간에 갖다 팡팡 치니까. 네. 자, 그런데 현대차가 정작 남미 진출할 때 들고 가겠다고 발표한 내용들을 제가 최근 기사를 봤더니 네. 전기차 들고 간다는 얘기 좀 있고 그리고 수소차는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를 들고 가는 이유는 예. 그렇다고 전동화가 완전히 안 되진 않을 거다. 예. 그러니까 현대차의 전략은 그거예요. 그 나라의 전기차가 많이 팔리든 적게 팔리든 내가 만든 전기차는 일단 공급을 하겠다. 어떤 나라든지 예, 한 대가 팔리든 10대가 팔리든 네. 시장이 있다면 네. 대응하겠다라는 논리로 가져가는 거고요. 수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죠. 네. 일단 그 박 교수님은 수소 어떻게 보세요? 저는 꽤 유망하다고 봐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그래서 뭐 브라질 같이 제조업을 하거나 수소가 부산물로 생산되는 나라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 못지않게 그 수소를 활용해서도 수소 자동차가 일정 도시들이나 이런 데서는 충분히 가동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맞나요, 이것도? 그 요즘 그 기술적으로 그런 네. 흐름이 있어요. 예. 우리가 보통 처음에 하이브리드 타잖아요. 네. 그다음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네. 그다음에 배터리 일렉트릭 비클 BEV 예. 이렇게 가져가잖아요. 그런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서 하나 삐져나오는 게 예. EREV라고 예. 주행거리 연장 전기차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내가 충전한 전력이 떨어지면 그다음부터는 엔진이 작동하면서 구동에도 관여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EREV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엔진이 작동을 합니다. 네. 작동하는데 구동에 관여하지 않아요. 예. 발전만 해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소에다가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예. 수소의 탱크를 키우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예. 그러니까 배터리로 기본적으로 충전을 해요. 배터리도 있고 수소 연료전지도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배터리로 충전해서 가다가 배터리에 담겨진 전력이 소진이 되면 수소가 발전을 해서 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수소의 인프라가 충분하지 않을 때 전기 자동차 인프라를 쓰자. 그래서 이런 용도로의 수소의 또 다른 개념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기술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네. 그런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네. 수소는 수송 부문에서의 수소만 한정해서 말씀을 드리면 예. 에너지를 완전히 바꾸는 거잖아요. 예. 그 에너지를 완전히 바꾸는 건 그렇게 짧은 시간 안에 되는 건 아니다.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현대차도 혼자 하다 안 되니까 예. 도요타에다가 같이 합시다. 네네. 도요타 회장도 그 돈 많은 도요타가 예. 버거우니까 예. 같이 하자. 합시다. 현대차가 브라질의 뭐 수소 관련한 친환경 분야 기술에 투자한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네. 브라질에 또 수소차도 들고 가나 했는데 그건 아닌가 보군요. 그러니까 들고 갈 수는 있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 브라질이 앞으로 에너지 수송 부문이나 전체 이외에 어떤 에너지를 쓸 거냐 이거를 가만히 보고 나면 어떤 나라든지 수소는 미래의 친환경 에너지로 쓰고자 하는 욕망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욕망의 크기가 큰 거냐 예. 아니면 그냥 생각만 있고 안 하는 거냐 봤을 때 이제 브라질은 앞으로 사탕수수의 에너지 공급량이 한계가 오면 또 다른 에너지로 바꿔야 될 텐데 그 바꿀 때에 수소가 되지 않겠나 뭐 이런 걸 보면서 그러면 선제적으로 네. 가서 준비를 하자 그런 내용인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브라질 얘기를 쭉 듣고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오늘 가장 큰 저는 화두가 혼합 연료 사용하는 자동차들 네. 그건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그럼 그 혼합 연료를 네. 자동차를 크게 엔진을 바꿀 필요 없다면서요. 네. 그러면 그냥 우리나라도
사탕수수를 기반으로 한 그 에탄올 섞은 연료를 우리 그냥 자동차들에게 네. 주유해서 사용하면 우리도 이산화탄소 줄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관심 안 갖는 것 같아서. 유류세 때문에 그래요. 유류세. 네, 사용하는 순간 유류세가 확 줄어요. 그만큼 왜냐하면 여기다가 세금 붙이기 어렵거든요. 친환경 연료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기재부 입장에서는 유류세가 감소해요. 아. 그러니까 알고는 있어요. 예. 근데 지금 비행기 같은 경우 이제 써야 되잖아요. 예. 유럽으로 나가는 비행기. 예, 예. 그것 때문에 지금 어쩔 수 없이 들여와서 원료를 갖고 와서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서 쓰려고 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수송 부문은 2030년에 쓴다고 했는데 가봐야 알아요. 네, 왜냐하면 항상 이 화석연료 대체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는 탄소 감축도 있지만 예. 유류세예요. 유류세. 네, 세금 문제가 너무 큽니다. 아, 세금에 대한 이슈가 또 있는지 몰랐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브라질의 자동차 시장에 대해서 쭉 알아보다 보니까 야, 자동차 산업도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진화 발전이 되고 있구나 또 한번 알게 되네요. 그럼요. 자동차 회사가 농업도 해요. 네, 그러니까요. 오늘도 신기반기한 자동차 이야기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권영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